무너져가던 1조 원짜리 계약을 천대받던 한 며느리가 혼자 힘으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공을 가로챘다면서 시어머니가 바로 그 며느리의 얼굴에다 대고 차가운 찬물을 그대로 부어버렸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내를 감싸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있었다지 뭐예요.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벽 4시. 거대한 재벌가 저택의 주방은 묘비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수연은 대리석 식탁 위에 제사상에 올릴 녹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차가운 금속 그릇이 대리석 표면에 닿으며 서늘한 마찰음을 만들어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상차림이었지만 수연의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다. 이 거대한 집안에서 그녀는 그저 숨죽여 일해야 하는 그림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계단 쪽에서 날카로운 구두, 굽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다. 시어머니 영자였다. 그녀의 뒤로는 신우이 혜원이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짜증스러운 발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영자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시선으로 식탁 위를 훑어내렸다. 수연아, 찻잔 온도가 미지근하구나. 손님을 맞이할 기본조차 안 되어 있니? 영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특유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수연은 변명 한마디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다시 데워오겠다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돌아설 때였다. 의자에 기대 앉은 혜원이 입술을 비틀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엄마도 참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한테 너무 고상한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없으니 회사 일은커녕 집안일이라도 눈치껏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둔하잖아. 우리 집안 체면 떨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수연은 등 뒤로 꽂히는 모욕적인 말들에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눈을 내리깐 채 어떠한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5년. 이 지옥 같은 멸시 속에서 버텨온 시간이었다. 그때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편 태진이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태진은 아내가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도 전혀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손에 쥐어진 두꺼운 가죽 서류 철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오늘 러시아 측과 진행할 일 조원 규모의 계약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크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신감에 찬 태진의 목소리에 영자의 굳은 표정이 그제야 부드럽게 풀렸다. 영자는 아들을 향해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식탁 주변의 공기는 온통 태진을 향한 찬사로 채워졌고 수연은 철저하게 투명 인간이 되었다. 태진은 거만한 태도로 서류를 식탁 한쪽에 던져두고 넥타이를 고쳐 맸다. 빈 접시를 치우기 위해 다가갔던 수연의 시선이 무심코 서류에 펼쳐진 페이지 위에 머물렀다. 빼곡하게 적힌 낯선 키릴 문자들. 그 문양 같은 글자들을 마주한 순간 수연의 귓가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파도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거친 노동자들의 고성 화물선 위에서 오가던 치열하고 살벌한 흥정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수연의 시선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멈췄다. 상대방에게 하시시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다. 수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언가 경고의 말을 꺼내려 입술을 달싹이던 그녀는 이내 묵묵히 고개를 돌렸다. 지금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돌아올 것은 남편의 멸시와 시어머니의 분노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었다. 저택의 거대한 응접실은 회의 준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태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응접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진의 수석 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단정했던 정장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응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진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미간을 구겼다. 무슨 호들갑입니까? 똑바로 보고하세요. 비서가 마른 침을 힘겹게 삼키며 절망적인 소식을 내뱉었다. 러시아어 전담 통역사가 방금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 절대 참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자리에 앉아 있던 영자 역시 충격에 빠져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냈다. 도자기가 부딪히며 불안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다른 통역사를 구해. 돈은 얼마든지 줘도 좋으니까 당장 대령하란 말이야. 태진이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비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통역회사의 인력은 오늘 일정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러시아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방금 저택 정문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3분 뒤면 그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겁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거대한 저택을 무겁게 짓눌렀다. 완벽했던 태진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허공만 바라보며 갈 곳을 잃었을 때 응접실 구석에서 묵묵히 찻잔을 정리하던 수연의 손길이 조용히 멈췄다. 바닥을 향해 있던 그녀의 차분한 눈빛이 서서히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응접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은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며 바닥을 긁는 둔탁한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조금 전까지 그가 입에 올리던 완벽한 승리와 오만한 자신감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시어머니 영자 역시 우아하게 쥐고 있던 실크 손수건을 신경질적으로 구겨쥐며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평생을 완벽한 체면 속에 살아온 그녀에게 손님 맞이의 치명적인 실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시아버지 종수, 즉 회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의 러시아 대표단이 거친 발걸음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대표단을 이끄는 중년의 러시아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로 응접실 내부를 훑어보았다. 항구 도시의 밑바닥부터 시작해
거대한 무역 기업을 일궈낸 야성적인 사업가 특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종수는 자리에 굳어있는 아들 태진과 비서진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는 턱을 치켜들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통역은 어디 있느냐? 왜 인사를 올리지 않지? 태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그는 회장의 귀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교통사고 소식을 쥐어짜듯 보고했다. 그 순간 종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며 무서운 분노가 벌리쳐 올라왔다. 종수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태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듯 속삭였다. 이 1조 원짜리 계약이 엎어지면 내 놈 자리도 끝인 줄 알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대안을 찾아. 절망에 빠진 태진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곁에 서 있던 도현 이사에게 꽂혔다. 도현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임원이었지만 전문 통역사는 아니었다. 태진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도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도현 이사, 자네 과거에 러시아 지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지 않았나? 자네가 해. 당장 저들을 테이블로 안내해. 도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일상적인 회화와 1조 원이 걸린 법적 계약을 통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도현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진은 그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명령을 내렸다. 계급과 권력 앞에서 도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러시아 대표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응접실 구석에서 묵묵히 찻잔을 나르던 수연은 이 모든 총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철저히 무능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 미세한 공기 변화까지 모두 읽어내고 있었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 앉은 러시아 대표단 리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깊었고 말이 매우 빨랐다. 게다가 정통 표준어가 아닌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자들 특유의 투박한 항구 지역 사투리와 은어가 짙게 깔려 있었다. 도현 이사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땀을 흘리며 더듬더듬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우리 측은 이번 계약의 규모를 고려해 초기 단가를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도현의 번역은 겉핥기에 불과했다. 수연은 물잔을 채우며 속으로 짧은 한숨을 삼켰다. 러시아 대표가 방금 뱉은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 초기 단가를 후려치려 한다면 당장 거래를 끊고 돌아가겠다는 매우 공격적이고 날선 경고가 담긴 문장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그 미묘한 은어의 뉘앙스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타협의 의사로 오역해 버린 것이다. 그 치명적인 오역을 진실로 믿은 태진은 다시 거만한 미소를 되찾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한 그는 오만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하세요. 우리 그룹의 자금력을 믿고 처음 우리가 제시한 기중에 순순히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굳이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현은 태진의 거만한 태도와 직설적인 화법을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더듬더듬 러시아어로 옮겼다. 그러나 부족한 어휘력 탓에 그 말은 러시아 대표의 귀에 자신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전달되고 말았다. 수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최악의 수가 테이블 위에 던져진 것이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두꺼운 가죽 계약서 철을 집어 들었다가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리꽂았다. 가죽과 종이가 단단한 돌에 부딪히며 채찍처럼 날카로운 마찰음이 응접실의 공기를 찢었다. 가족들과 임원들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다. 영자는 흠칫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태진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움츠렸다. 러시아 대표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쏟아낸 말들은 거칠고 사나웠다. 도현은 그 분노의 폭격 앞에서 완전히 입을 다문 채 사시나무처럼 떨기만 했다. 통역이 끊기자 협상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종수 회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금방이라도 태진을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질 기세였다. 러시아 대표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통역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한국 측의 무례함에 분노하며 손짓으로 수행원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태진의 무능함과 오만함 때문에 허공으로 날아가기 직전이었다. 태진은 하얗게 질린 입술을 달싹이며 손을 뻗었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완전한 파멸이 저택의 응접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러시아 대표가 등을 돌려 응접실 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측의 언어가 엇갈리며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응접실 구석의 그림자 속에서 차분하지만 유리처럼 투명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완벽한 억양 거친 항구 지역의 사투리 특성을 정확히 꿰뚫은 완벽한 러시아어였다. 순간 밖으로 향하던 러시아 대표의 발걸음이 멈췄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눈동자에 짙은 호기심이 스쳤다. 태진을 비롯한 종수 영자 그리고 모든 임원의 고개가 일제히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돌아갔다. 그곳에는 늘 고개를 숙인 채 그림자처럼 지내던 며느리 수연이 서 있었다. 수연은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허리 뒤로 손을 뻗었다. 5년 동안 그녀의 존재를 옥죄고 있던 낡은 앞치마의 매듭을 풀어내자 끈이 새우르륵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협상 테이블의 중심을 향해 걸어 나왔다. 화려한 주방의 유령이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진 앞치마, 위로 응접실 안에 모든 시선이 쏟아졌다. 시베리아의 얼음장 같은 팽팽한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 영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비웃음이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입꼬리를 비틀며 조롱을 쏟아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천박하게 입을 놀려. 당장 저 물건 끌어내지 않고 뭐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수치심이 묻어 있었다.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평생을 고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바닥을 기어야 할 며느리가 1조 원이 걸린 국제협상 테이블에 난입한 것은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끔찍한 모욕이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태진 역시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나며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당장 주방으로 꺼져.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이 나서 당장 끌어내. 태진의 불호령에 비서들이 황급히 다가와 수연의 팔을 잡아채려던 찰나였다. 응접실 문을 나서려던 러시아 대표단 리더가 두꺼운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제지하는 동작을 취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로 흥미와 날카로운 경계심이 동시에 스쳤다. 러시아 대표의 시선은 정확히 수연을 향해 꽂혔다. 그는 태진이나 영자 같은 오만한 재벌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매우 빠르고 거친 항구 지역의 은어를 섞어 수연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를 할 줄 아는지 묻는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서 굴러본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억양과 맥락을 시험하는 치밀한 함정이었다. 수연은 자신을 붙잡으려던 비서들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러시아 대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매끄럽고 창백한 언어가 아니었다. 과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거친 선원들과 물건을 흥정하고 살아남기 위해 체득했던 야생의 언어였다.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단하고 거친 러시아어는 조금 전 도현 이사가 저질렀던 오역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진의 거만한 태도가 한국 측의 의도된 모욕이 아니라 단순히 통역자의 어휘력 부족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논리적이면서도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수연의 설명이 끝나자 굳게 닫혀있던 러시아 대표의 입술 사이로 깊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넓은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진심이 담긴 반응이었다. 그는 마치 오랜 전우를 만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태진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빈 의자 하나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러시아어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자 수연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통역했다. 저 여자가 우리 측 통역을 맡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즉시 모든 협상을 파기하고 출국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태진의 다리가 힘이 풀린 듯 의자 위로 주저앉았다. 영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중졸 며느리의 입술에 1조 원짜리 계약의 생사가 매달려 버린 것이다. 가장 압도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그룹의 총수인 종수 회장이었다. 그는 이빨을 꽉 깨물고 턱 근육을 실룩이며 태진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쏘아보냈다. 어떻게든 계약을 살려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태진은 굴욕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연을 향해 손을 뻗어 빈자리를 가리킬 수밖에 없었다.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구두굽으로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며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수연이 무거운 가죽 의자를 당겨 앉는 순간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묵직한 마찰음이 마치 재벌가의 콧대를 부러뜨리는 소리처럼 응접시를 울렸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수연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의 중심을 차지했다. 가라앉았던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수연의 통역은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기계가 아니었다. 러시아 측이 무리한 요구를 던질 때면 억양을 낮춰 단호함을 표현했고 타협의 여지를 보일 때는 적절한 비즈니스 경어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태진은 수연의 압도적인 장악력 뒤에 숨어 식은땀을 닦아내며 간신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태진이 다시 얄팍한 자신감을 되찾으며 테이블 위로 준비된 최종 계약서 철을 밀어냈다. 그는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만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제 충분히 달래준 것 같으니 이 초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전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확실히 못 받고. 수연은 태진이 밀어낸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새벽에 주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서류였다. 수연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힌 키릴 문자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눈으로 활자를 빠르게 훑어내리던 수연의 턱선이 차갑게 굳어졌다. 통역을 기다리며 그녀의 입만 바라보던 러시아 대표단과 태진 사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입을 여는 대신 쥐고 있던 고가의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남편 태진의 두 눈을 서늘하게 직시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 없던 순종적이고 멍청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발밑으로 내려다보는 거만하고 압도적인 포식자의 시선이었다. 수연이 붉은 입술을 열고 러시아어가 아닌 한국어로 태진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겁니까? 태진의 두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수연은 태진의 반응을 무시한 채 서늘한 비수를 꽂듯 말을 이었다. 이 계약서의 세 번째 단락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읽지 못한 모양이군요. 당신이 이 종이장 위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 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저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파놓은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뜻입니까? 수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넓은 응접실을 벼락처럼 내리쳤다. 1조 원의 성과에 눈이 멀어 덫을 보지 못한 태진의 어리석음이 가장 멸시하던 아내의 입을 통해 만천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폭풍 전야의 무거운 정적이 저택을 다시 한번 집어삼켰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종이장이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연의 서늘한 고발이 떨어지자마자 응접실은 폭풍과 몰아치기 직전의 정막으로 가라앉았다. 시어머니 영자는 아들 태진이 무식한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뺨을 맞은 듯 모욕당한 사실에 호흡이 가빠져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를 신경질적으로 움켜쥐었다. 가장 압도적인 분노를 드러낸 것은 태진이었다. 자신이 세운 완벽한 무대에서 평생 멸시해온 중졸 아내에게 철저히 조롱당했다는 굴욕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태진은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긁는 마찰음이 응접실을 울렸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제넘게 입을 놀려. 네, 알량한 러시아어 몇 마디로 내 협상 테이블을 엎으려는 속셈이냐. 당장 그 얄팍한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통역이나 해. 태진의 목소리는 짐승의 표효처럼 거칠고 높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들켰다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종수 회장 역시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 태진의 얼굴과 테이블 위 계약서를 번갈아 노려보며 무거운 압박감으로 공기를 짓눌렀다. 하지만 수연은 남편의 분노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여유롭고 차가운 미소가 아주 옅게 번졌다. 그녀는 등바디에 가볍게 몸을 기대며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다.
제가 입을 다물면 저들이 파놓은 독소 조항에 서명하는 순간 1조 원이 아니라 3조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될 겁니다. 향후 10년간 부품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 악랄한 문장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작정이었습니까? 수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임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태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논리적인 방어를 해내지 못했다. 계약서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함정을 완벽하게 놓친 자신의 무능함이 회장과 모든 임원 앞에서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수연은 태진의 형편없이 무너진 꼴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굳은 얼굴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러시아 대표를 향했다. 수연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러시아어는 조금 전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다. 단어를 끊어치는 억양 속에는 상대의 얄팍한 술수를 꿰뚫어 보았다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통역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쏘아붙이는 수연의 화법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얼어붙은 부두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밀수꾼들을 압도하던 거친 기백 그대로였다. 수연은 상대방이 준비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한 문장 한 문장 짚어내며 반박했다. 단순히 언어의 번역이 아니라 양국의 법리적 해석 차이와 무역의 불문율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완벽한 방어였다. 러시아 대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눈앞에 앉은 체구 작은 동양 여성에게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거상의 기운을 느꼈다. 상대의 기세를 꺾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위협이었다. 러시아 대표는 굵은 팔을 들어 올려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쳤다. 그의 주먹과 단단한 나무 식탁이 충돌하며 발생한 둔탁한 파음이 응접실 전체를 진동시켰다. 곁에 서 있던 비서진들이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태진은 사색이 되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영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러시아 대표가 위협적인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 계약 조건이 아니면 당장 협상을 결렬하겠다는 거친 으름장을 놓았다. 공포와 압박으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그들 특유의 공격적인 협상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연의 표정은 바위처럼 견고했다. 그녀는 상대의 거친 숨소리와 위협적인 동작을 코앞에서 마주하고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조금 전 자신이 내려놓았던 고가의 만년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러시아 대표의 코앞 테이블 중앙으로 가볍게 던졌다. 만년필이 대리석 위를 미끄러지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위협적인 정막을 갈랐다. 수연은 러시아어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응했다.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문장, 정중하지만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는 칼날 같은 비유였다. 늑대의 배를 불려주자고 양떼를 통째로 바치는 바보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 조항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이 보유한 이 독보적인 기술을 다른 곳에서 이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의 손실이 우리의 손실보다 천문학적으로 클 텐데요. 수연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노동자들 사이에서 쓰는 투박하지만 매우 도발적인 속담을 적절히 인용하며 상대의 허를 찔렀다.
순간 험악하게 찌푸려져 있던 러시아 대표의 이마에서 주름이 세우르륵 풀렸다. 그가 침묵하는 몇 초의 시간 동안 응접실 안의 모든 사람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긴장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내 러시아 대표의 입술 사이로 크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가식적인 비웃음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신을 제압한 상대의 기량에 대한 순수한 감탄의 표현이었다. 당신들의 숨겨진 카드는 저 겁쟁이 임원이 아니라 이 훌륭한 협상가였군요. 그는 태진을 향해 조롱 섞인 시선을 한 번 던진 후 수연을 바라보며 깊은 존중의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 무력 시위를 하던 거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기꺼이 양보를 허락하는 합리적인 파트너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러시아 대표는 즉시 수행원에게 지시하여 수연이 지적한 독소 조항을 한국 측의 요구에 맞게 전면 수정하도록 했다.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걸린 계약서가 완벽하게 수정되어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어떤 함정도 숨어있지 않은 철저하게 그룹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종수 회장의 눈빛이 탐욕과 만족감으로 번뜩였고 굳어있던 임원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화색이 돌았다. 러시아 대표가 가장 먼저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응접실을 채웠다. 서명을 마친 그가 두꺼운 서류철을 밀어낸 곳은 다름 아닌 수연의 앞이었다. 명목상 계약의 책임자인 태진은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수연은 서류를 챙겨 곁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태진에게 밀어주었다. 태진은 굴욕감으로 이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1조 원의 거대한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계약서 교환이 끝난 후 러시아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향해 거대한 손을 내밀었다. 협상을 주도한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의였다. 당신과 같은 뛰어난 협상가와 거래를 하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도 당신과 대화하고 싶군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두 사람의 악수가 끝날 때까지 태진은 그저 구석에 선 채 아내의 등 뒤로 짙은 패배감과 증오심을 삼켜야만 했다. 수연의 그림자에 가려진 초라한 남편. 그 끔찍한 현실이 태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회의가 무사히 종료되고 러시아 대표단이 자리를 떠난 뒤 응접실에는 성과에 대한 안도의 한숨보다 훨씬 더 짙고 불길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종수 회장은 말없이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수연을 쳐다보지도 칭찬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오직 태진을 향해 무거운 실망감이 담긴 시선을 한 번 던지고는 느릿한 걸음으로 거실을 빠져나갔다. 영자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가문의 명예를 수호해야 할 시어머니의 눈에 비친 수연의 모습은 그룹을 구한 영웅이 아니었다.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시댁의 얼굴에 먹칠을 한 오만하고 천박한 물건일 뿐이었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신의 만년필을 천천히 챙겨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분등을 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맹수들의 분노는 이제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택 안에는 그 흔한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러시아 대표단이
저택을 빠져나간 직후 거실은 축제는커녕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가 사내들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바닥에 나뒹굴었고 평생을 떠받들어온 그들의 완벽한 권위가 고작 중학교만 졸업한 며느리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칭찬이 아닌 끔찍한 수치였다. 응접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신우이 회원의 비틀린 목소리였다. 그녀는 푹신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끝으로 테이블 위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어머, 우리 새언니 아주 영웅나셨네. 오빠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심지어 러시아 사람들 앞에서 오빠를 바보로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쇼였어. 우리 오빠 얼굴에 아주 제대로 먹칠을 해주셨잖아. 혜원의 말은 태진의 가슴 깊이 박힌 열등감을 정확히 후벼 팠다. 굳은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던 태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수연 덕분에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간신히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 대신 지독한 증오만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다는 모멸감, 그리고 아버지 종수 회장이 보낸 차가운 실망의 눈빛, 그 모든 굴욕의 원인을 태진은 수연에게 돌리고 있었다. 수연은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거친 항구의 사투리로 협상장을 휘어잡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이 집안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멸시받아야 마땅한 천박한 존재일 뿐이었다. 수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치마를 주워 들려 했다. 다시 본연의 자리인 주방의 유령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였다. 수연아, 이리 와서 내 앞에 서라. 가장 상석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시어머니 영자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거실을 갈랐다. 감정이 완전히 탈색된, 그러나 그 속에 칼날을 품고 있는 특유의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수연은 앞치마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고 영자의 앞으로 걸어갔다. 영자는 닭이 세트 위에 놓인 찻잔 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방금 전까지 식지 않게 데워두었던 뜨거운 김이 완전히 식어버린 차가운 홍차였다. 영자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그녀는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찻잔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네가 오늘 한 짓이 그룹을 구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나. 넌 오늘 내 아들의 권위를 짓밟고 우리 집안의 체면을 그 잘난 러시아 깡패들 앞에서 시궁창에 처박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근본도 없는 천박한 것. 10년 넘게 교육받은 내 아들 앞길을 내깟 년이 가로막아. 건방지게 남자들 일하는 데 껴들어서 어디서 배워먹은 천박한 사투리로 잘난 척을 해. 넌 평생 내 아들의 그림자로 숨죽여 살아야 할 물건이야.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영자의 손목이 거칠게 돌아갔다. 허공을 가른 차가운 홍차가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수연의 얼굴을 향해 정통으로 쏟아졌다. 짙은 갈색의 찬물이 수연의 창백한 뺨을 때리고 단정한 블라우스 위로 흉하게 번져 내렸다. 물방울이 턱끝에 맺혀 뚝뚝 떨어지는 기분 나쁜 소리만이 숨 막히는 거실을 채웠다. 모멸감의 극치였다. 혜원은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를 띄었고 태진은 팔짱을 낀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수연이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찬물을 뒤집었으며 짐승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단 한마디의 변호는커녕 오히려 그 광경을 즐기듯 입술을 비틀고 있었다. 찬물이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수연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보통의 며느리였다면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연은 찬물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천천히 턱을 치켜들고 자신을 짐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영자의 두 눈을 서늘하게 직시했다. 5년. 시댁의 폭력적인 멸시와 억압 속에서 남편의 비겁한 방관 속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남편이 자신을 인간으로 존중해 주기를, 가족으로 품어주기를 바랐던 얄팍한 희망이 방금 쏟아진 찬물과 함께 차갑게 식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수연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환멸이자 지독하게 얽힌 인연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겠다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수연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앞치마를 대리석 바닥 위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천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마찰음이 억눌렸던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는 파음처럼 들렸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영자의 미간이 거칠게 구겨졌다. 이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자가 삿대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묶어버렸다. 제가 아니었다면 어머님의 그 잘난 아드님은 오늘 아버님 손의 회사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겁니다. 수연의 반격에 태진이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다가왔다. 이 천박한 여편네가 끝까지 입을 안 다물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태진이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수연은 태진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며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는 듯한 맹수의 기백을 뿜어냈다. 착각하지 마시죠. 나는 당신의 무능함을 덮어주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을수록 당신들의 밑바닥만 더 비참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태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쥐죽은 듯 엎드려 있던 아내가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시선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태진이 숨을 헐떡이며 주먹을 치켜 올렸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 집에 미련이 없는 자의 완벽한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수연은 찬물로 엉망이 된 블라우스를 손끝으로 가볍게 털어냈다. 그리고 영자와 태진 회원을 차례대로 훑어보며 비웃음기 하나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당신들이 나에게 부은 이 찬물이 훗날 당신들 목을 조르는 핏물이 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수연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거실을 빠져나갔다. 수연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저택 거실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영자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찻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고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음이 거실을 난도질했다. 태진은 씩씩거리며 소파를 걷어찼지만 텅 빈 그의 자존심을 채울 길은 없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문을 잠그고 젖은 옷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맹수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5년간 자신을 가둬두었던 며느리라는 투명한 감옥을 이제는 제 손으로 부수고 나갈 때가 온 것이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여 it원원
수연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진동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수연은 천천히 화면을 응시하다가 흔들림 없는 손길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매우 정중하고 권위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부 산하 국제통상협력국의 국장입니다. 오늘 러시아 대표단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보여주신 탁월한 역량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연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아졌다. 내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긴밀히 뵙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압도적인 통역과 협상 능력을 국가 차원의 특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수화기를 쥔 수연의 손끝에 강한 힘이 들어갔다.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녀의 가치가 재벌가라는 좁은 우물을 넘어 세상의 중심으로 호출받는 순간이었다. 수연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무능한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겠다는 완벽한 독립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저택의 거실은 벽면을 꽉 채운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화면 속 뉴스 자막에는 1조 원 규모의 러시아 계약 체결 차세대 재벌 후계자의 화려한 전략이라는 문구가 눈이 시리도록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다. 앵커는 태진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치밀한 심리전으로 콧대 높은 러시아 대표단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열을 올리며 찬양했다. 방송 화면에는 태진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러시아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길고 화려한 뉴스보도 어디에도 무너져 내리던 협상 테이블을 살려낸 진짜 영웅인 수연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철저하게 지워진 그녀의 존재감 위로 태진의 조작된 영웅담만이 독버섯처럼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수연은 거실 구석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남편의 비열함이 어느 바닥까지 닿아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은쟁반을 쥔 채 종수 회장의 서재로 걸음을 옮겼다. 매일 아침 회장에게 갓 우려낸 차를 올리는 것은 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강요받아 온 그녀의 족쇄 같은 일과였다. 육중한 참나무 문 앞까지 다가간 수연의 발걸음이 조용히 멈췄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태진과 종수 회장의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버님. 태진의 목소리에는 전날의 굴욕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역겨울 정도로 부풀려진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 천박한 여편네가 러시아 항구 바닥에서 굴러먹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협상 테이블에 던져 넣은 겁니다. 교양 있고 세련된 통역사 대신 그들의 거친 밑바닥 사투리를 쓰는 카드를 내밀어 러시아 대표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은쟁반의 가장자리를 파고들 듯 강하게 움켜쥐었다. 태진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1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뻔했던 어제의 끔찍한 실수를 아내를 도구로 이용한 완벽한 심리전으로 포장하여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타인의 지적재산과 피땀 어린 성과를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천재적인 전략으로 둔갑시키는
비열한 도둑질이었다. 종수 회장의 무겁고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서재 안을 울렸다. 역시 내 아들답구나. 버리는 장기말을 이용해 적의 허를 찌르는 그것이 바로 통치자의 자질이다. 그깟 중졸짜리 며느리가 제 아무리 혀를 놀려봤자 결국 네가 짠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지. 언론 통제는 잘해두었겠지. 여자가 그것도 근본 없는 며느리가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 그룹에 죽의 악영향을 미친다. 염려 마십시오. 배석했던 임원들에게는 철저히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오직 저 태진의 성공 신화만을 기억할 겁니다. 서재 밖에서 그 모든 역겨운 대화를 듣고 있던 수연의 눈동자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위기의 순간에는 아내의 등 뒤에 비겁하게 숨어 목숨을 구걸하더니 위기가 끝나자마자 아내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쥐 죽은 듯 숨을 죽이고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굽혀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발끝에 힘을 주어 닫혀있던 서재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활짝 열리는 순간 서재 안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듯 마주보며 웃고 있던 종수와 태진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 꽂혔다. 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당혹감에 흔들렸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하고 위압적인 표정으로 변했다. 누가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어. 차나 내려놓고 당장 나가. 태진이 턱을 치켜들며 명령했다. 그러나 수연은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 서재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시아버지 종수도 권위적인 태진도 아닌 두 사람 사이의 허공을 꿰뚫고 있었다. 태진의 책상 앞까지 다가간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은쟁반을 바닥을 향해 그대로 놓아버렸다. 무거운 은쟁반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롭고 파괴적인 파음을 토해냈다. 산산조각 난 최고급 도자기 파편과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오만함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서재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다. 종수 회장이 흠칫 놀라 상체를 뒤로 젖혔고 뜨거운 찬물이 바짓단에 튄 태진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이 미친 여편네가 돌았어. 지금 무슨 짓이야? 태진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만 수연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태진의 두 눈을 서늘하게 직시했다. 입계는 비웃음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완벽하게 건조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심리전 덕분에 찻잔이 미끄러졌군요. 체스판 위의 말이 제멋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계산은 미처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전무님. 수연의 얼음 같은 조롱에 태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문 밖에서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태진은 꿀먹은 벙거리처럼 입술만 달싹였다. 종수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려 했지만 수연은 그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파편이 흩어진 바닥을 구두 굽으로 밟고 지나가며 태진을 향해 무미건조한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의 그 초라한 영웅놀이 마음껏 즐겨두십시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질 때 당신이 깔리게 될 파편은 이 찻잔 조각보다 훨씬 날카로울 테니까요. 수연은 태진의 변명이나 발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서재를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문이 차갑게 닫히는 소리가 두 남자의 얄팍한
자존심을 진문 깨고 지나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옷장을 열어 외출을 준비했다. 전날 밤 외교부 국장으로부터 걸려온 비밀스러운 제안에 확답을 주기 위해서였다. 옷을 갈아입으려던 찰나 방문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어제 협상장에서 치명적인 오역을 저질렀던 도현 이사가 주변을 살피며 서 있었다. 도현은 태진의 직속 부하였지만 실무를 꿰뚫고 있는 유일하게 상식적인 임원이었다. 도현은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집안의 누구도 그녀에게 하지 않았던 깊고 정중한 인사를 건넸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진심이 담긴 존경의 표시였다. 사모님, 어제 협상장에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회사에 역적이 되어 쫓겨났을 겁니다. 수연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보다 이사님이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숨을 죽인 채 품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수연에게 내밀었다. 봉투의 겉면에는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엄격한 문양이 찍혀 있었다. 전무님께서 어제 회의의 모든 기록을 파기하고 사모님의 존재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협상 과정이 담긴 원본 음성 파일을 따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외교부에서 사모님 앞으로 은밀히 보내온 특별자문위원 위촉장과 보안 출입증입니다. 제 선에서 중간에 가로채어 사모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수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무게가 그녀의 억눌렸던 5년의 세월을 보상하는 듯 묵직했다. 도연의 눈빛에는 썩어빠진 태진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연의 조용한 반란에 첫 번째 내부 동조자가 생긴 것이다. 도현 이사님, 이 선택이 당신의 자리에 어떤 위협이 될지 알고 계십니까? 수연의 물음에 도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능한 자가 가짜 왕관을 쓰고 군림하는 배는 결국 침몰합니다. 저는 진짜 실력자에게 베팅하는 것뿐입니다. 도현이 정중하게 인사를 남기고 물러난 뒤 수연은 봉투에서 외교부의 출입증을 꺼내 들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의 이름 3글자가 국가의 심장부를 출입할 수 있는 권력의 증표 위에 찬란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연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검은색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정장을 꺼내 입었다. 시댁의 숨막히는 룰에 맞춰 입던 칙칙하고 수수한 원피스는 모조리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피피처럼 붉은 립스틱을 입술에 덧바르는 수연의 눈동자의 남편과 시댁을 향한 서늘한 단두대의 날이 번쩍이고 있었다. 거짓된 영웅놀이에 취해 있는 남편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무기가 이제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화려한 재벌가 저택의 아침 햇살은 언제나 거만할 정도로 눈이 부셨지만 수연의 방안 공기만큼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더 먼 곳 철저하게 부서진 자신의 5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고 있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수연의 숨통을 조여 죽였다고 믿었겠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살아남은 포식자였다. 오전 11시 시어머니 영자의 지시를 받은 나이 든 가사도우미가 수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세탁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어제 저녁 혜원이 입고 나갔던 온갖 얼룩과 향수 냄새가 찌든 실크 드레스와 고급 블라우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가사도우미는 늘 그랬듯 수연의 발밑에 세탁 바구니를 밀어 넣으며 시어머니의 서늘한 명령을 기계적으로 읊었다. 작은 사모님, 사모님께서 아가씨 실크 옷들은 세탁소에 맡기지 말고 전부 손빨래해서 다림질까지 끝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태진 전무님의 계약 성사 축하 파티가 있으니 주방 보조를 맡아 음식 준비에 차질 없게 하라는 분부도 있으셨고요. 과거의 수연이었다면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을 것이다. 1조 원의 계약을 구원하고도 며느리라는 이름에 가장 비천한 하녀로 부려먹히는 굴욕적인 현실. 그것이 이 집안이 그녀를 철저하게 짓밟고 길들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바구니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사도우미의 당혹스러운 눈빛을 똑바로 응시했다. 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번졌다. 그 세탁 바구니 그대로 들고 나가서 쓰레기통에 처박으세요. 아니면 혜원 아가씨 방 침대 위에 쏟아버리든가요. 제 알바 아닙니다. 수연의 입에서 나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역적인 발언에 가사도우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수연은 당황한 가사도우미를 밀어내고 바구니를 발끝으로 거칠게 걷어찼다. 세탁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내는 마찰음이 순종적이었던 며느리의 마지막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어머님께 전하세요. 오늘 저녁 축하 파티에는 가장 귀한 손님으로 참석할 테니 제 자리를 상석에 비워두시라고요. 수연은 가사도우미의 경악을 뒤로 한 채 외투를 걸치고 미련 없이 방을 빠져나왔다. 저택의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해방감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수연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도착한 곳은 국가의 권력이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외교부 청사의 비밀 접견실이었다.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전날 통화했던 백발이 성성한 국제통상 협력국 국장이었다.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벌가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위대한 협상가에게 바치는 깊은 존경의 인사를 건넸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 위원님. 국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호칭은 수연의 심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자존감을 강하게 끄집어냈다. 국장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어제 태진이 서명했던 일, 조원 규모의 러시아 계약서 사본과 그 뒤로 얽혀있는 수많은 정부 지원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협정에 천문학적인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태진 전무가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독소 조항을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진 전무가 독단적으로 추가한 단서 조항 하나가 우리 정부의 기술 유출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더군요. 수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태진이 수연의 통역을 거치지 않고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은 기술 양도 관련 부속 합의서였다. 국가의 이익을 팔아넘겨 자신의 얄팍한 공로를 세우려 한 역겨운 배신 행위였다.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 더 꺼내어 수연의 앞으로 밀었다.
이 계약이 이대로 발효된다면 그룹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정부는 이 계약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협상의 정원을 어제 협상장에서 완벽한 장악력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태진이 체결한 계약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정부의 비상명령서이자 수연을 수석 협상대표로 임명하는 공식 위촉장이었다. 이 서류가 공개되는 순간 거짓으로 영웅 행세를 하던 자들의 목은 날아갈 겁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그 단두대에 칼자루를 쥐시겠습니까? 수연은 탁자 위에 놓인 위촉장을 내려다보았다. 5년간 남편의 멸시와 시댁의 폭언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이유, 단 한 번도 남편을 밟고 일어설 무기가 없었던 자신의 초라한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에 서명했다. 팽긋이 종이를 긁으며 지나가는 묵직한 소리가 그녀의 결혼 생활의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봉의 타격음처럼 접견실을 울렸다. 기꺼이 쥐겠습니다. 가짜 왕관을 쓴 자의 목을 베어내는데 이보다 완벽한 칼은 없으니까요. 수연이 외교부를 나섰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도시의 불빛이 핏빛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품 안에는 태진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정부의 비상명령서와 어제 도연 이사가 넘겨준 태진의 무능함이 낱낱이 녹음된 협상장 음성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같은 시각 재벌가 저택의 화려한 거대한 연회장에서는 오직 태진만을 위한 화려한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다. 수십 명의 그룹 임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태진의 가짜 영웅담에 아부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시어머니 영자는 화려한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입가에 자만심 가득한 미소를 띤 채 손님들을 맞이했고, 신우이 회원은 더러운 빨래를 팽개치고 사라진 수연을 비웃으며 오빠의 권력을 등에 업고 거만하게 굴고 있었다. 종수 회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곧 태진을 차기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거대한 저택 전체가 태진의 거짓된 승리에 취해 역겨운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거대하고 무거운 흑단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유쾌한 음악 소리를 단숨에 찢어 발겼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샴페인 잔을 쥐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칙칙한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핏빛처럼 붉은 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고 입술에 서늘한 조소를 머금은 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며 일정한 박자로 연회장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는 이 집안의 안주인인 영자조차 뿜어내지 못했던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여왕의 기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 태진의 목을 날려버릴 서류가 들려 있었고, 가슴 안쪽에는 5년간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을 영원히 끝장낼 차가운 이혼 서류가 피를 머금은 단검처럼 숨겨져 있었다. 파티장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거대한 폭풍이 태진의 가짜 왕좌를 덮치기 1초 전에 섬뜩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연회장에 무거운 흑단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파음이 터지자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짜 영웅을 찬양하던 임원들과 정재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핏빛처럼 붉은 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고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수연이 거만한 시선으로 연 회장 내부를 훑어내렸다. 평소라면 주방 구석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의 빈 접시나 치우고 있어야 할 며느리의 등장에 화려한 실크 한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하게 일그러졌다. 저 미친년이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영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며 소리쳤지만 수연의 압도적이고 서늘한 기백에 눌린 비서들은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엉거주춤 굳어 있었다. 태진은 한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꽉 쥔 채 자신의 완벽한 축하 파티를 망치러 온 아내를 향해 핏발선 눈을 부릅떴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 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태진의 고함이 연 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먹잇감을 조롱하는 포식자의 서늘한 미소가 짙게 번졌다. 수연은 하이힐 굽으로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며 임원들이 길을 터준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가장 상석인 종수 회장과 태진의 테이블 앞까지 다가갔다. 왜요 전무님?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성과를 올린 이 역사적인 축하 자리에 그 계약을 성사시킨 진짜 주역이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수연의 도발적인 한마디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신우이 회원이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웃기지도 않아. 오빠가 짜놓은 완벽한 판에서 러시아어 몇 마디 읊었다고 아주 네가 영웅인 줄 착각하나 본데. 너같이 천박한 중졸짜리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당장 꿇어앉아서 엄마한테 빨래나 내팽개친 거 빌어도 모자랄 판에. 혜원이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혜원의 손목을 낚아채어 허공으로 매몰차게 꺾어 넘겼다. 혜원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마찰음이 연 회장에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손님들의 입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다가갔고 종수 회장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종수 회장이 쥐고 있던 묵직한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천박한 물건이 기어이 미쳤구나. 내년이 내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무사할 줄 아느냐. 태진은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병을 집어 던질 듯 움켜쥐었다.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하지만 수연은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가장 중앙에 놓인 빈 의자를 굽이 높은 구두로 거칠게 걷어차 당긴 후 다리를 꼬고 오만하게 주저앉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가락 2마디만 한 은색 녹음기를 꺼내어 식탁 한가운데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금속이 식탁의 유리에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다. 수연의 시선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태진의 두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당신의 그 역겨운 영웅놀이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 멍청한 구경꾼들에게 진짜 체스판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연의 엄지손가락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강하게 짓눌렀다. 연 회장을 채우고 있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끊기고 대신 전날 응접실에서 벌어졌던 협상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거칠게 화를 내며 계약서를 집어 던지던 러시아 대표의 위협적인 사투리, 도현 이사의 더듬거리는 오역,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태진의 목소리가 연 회장 구석구석을 선명하게 타격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하세요. 우리 그룹의 자금력을 믿고 처음 우리가 제시한 기준계에 순순히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차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태진의 무지한 발언, 그리고 러시아 대표의 분노 앞에서 완전히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던 태진의 끔찍한 침묵까지, 그 모든 추악한 민낯이 역과 없이 까발려졌다. 그리고 이어진 녹음 파일에는 위기에 처한 협상 테이블에 난입해 완벽한 러시아어와 압도적인 기백으로 상대를 짓누르며 독소 조항을 반박해내던 수연의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능한 남편은 책상 밑에 숨어 있었고 버려진 장기말 취급을 받던 며느리가 1조 원의 위기를 구원하는 생생한 증거였다.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묘지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태진을 향해 박수를 치던 임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교차했고 종수 회장의 얼굴은 몸열감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태진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가 아버지와 언론에 떠벌리던 고도의 심리전은 아내의 치마폭에 숨어 구걸했던 끔찍한 무능함을 덮기 위한 역겨운 조작이었음이 만천해 드러난 것이다. 수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태진을 향해 서늘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짠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게 고작 아내의 통역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까, 전무님? 치욕을 견디지 못한 태진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탁을 양손으로 엎어버리려 했다. 와인잔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태진이 수연의 목을 조르기 위해 핏발선 눈으로 다가가려는 찰나였다.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나타난 사람은 태진의 부하 직원이자 수연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던 도현 이사였다. 그의 등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정부 관계자들과 외교부 소속의 법무팀 직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도현 이사는 바닥에 나뒹구는 태진과 종수 회장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수연의 앞까지 걸어와 허리를 90도로 꺾어 깎듯이 인사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관인이 찍힌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수연 수석 협상위원님,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얽힌 정부 지원금 중단 통보서와 재협상 권한 위임장을 가져왔습니다. 도현의 깍듯한 존칭과 정부 관계자들의 등장에 연 회장의 공기는 완전히 압도되었다. 태진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시어머니 영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고 종수 회장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심장을 부여잡고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5년 동안 이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던 수연이 1조 원의 목줄을 쥔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권력자로 군림하며 남편의 숨통을 정확히 조여드는 완벽한 처형식이었다. 연 회장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날카롭게 빛나며 종수 일가의 추락한 자존심을 비추고 있었다. 도현 이사와 함께 등장한 정부 관계자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 조금 전까지 파티의 주인공 행세를 하던 태진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현 이사는 태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한때 자신의 상사였던 무능한 남자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수연의 앞으로 다가가 정부의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철을 깎듯이 건네며 보고했다. 수연 위원님, 이 서류는 태진 전무가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국익 침해 조항을 근거로 정부 지원금을 즉각 중단하고 계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직속 특별 명령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도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종수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다시 집으려 했지만 힘이 풀린 손가락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아들의 얄팍한 공명심이 그룹의 명운을 넘어 국가의 심기까지 건드렸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수연은 도현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읽어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태진이 파놓은 함정을 낱낱이 파헤치며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의 무능함과 배신을 선포했다. 태진 전무는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얄팍한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러시아 측에 헐값으로 넘기는 부속 합의서에 독단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그 반역 행위에 대한 국가의 심판장입니다. 이 시간부로 1조 원 규모의 계약은 전면 동결되고 수석협상위원인 저의 권한 아래 재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파티에 초대받았던 정재계 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태진의 성공 신화가 사실은 그룹과 국가의 등을 찌르는 치명적인 배신 행위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등을 돌렸다. 종수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그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의 손에 그리고 그가 가장 멸시했던 며느리의 손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게 접힌 이혼 서류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태진의 앞으로 걸어가 그의 발밑에 서류를 집어던졌다. 종이장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당신과 나 사이에 남은 마지막 계약서입니다. 수연은 태진을 발밑으로 내려다보며 5년간 겪어온 모든 멸시와 모욕을 담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해. 당신의 그 잘난 권력과 재산난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이라는 역겨운 오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뿐이야. 태진이 떨리는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위자료 포기, 각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잠시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수연을 올려다보았다. 내깟 년이 감히 날 버려 돈 한 푼 없이 이 집에서 쫓겨나면 넌 다시 항구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신세야. 내 아내라는 이름표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연은 태진의 발악을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그녀는 피피처럼 붉은 수트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태진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챈 뒤 그의 손가락을 억지로 벌려 펜을 쥐어주었다. 저항하는 태진의
손등을 뾰족한 펜촉으로 강하게 짓누르자 그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와 하얀 이온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다. 당신 아내라는 이름표는 내게 영광이 아니라 구역질 나는 족쇄였어. 그리고 똑똑히 봐. 나는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빛날 수 있지만 당신은 나 없이는 단 한 줄의 계약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무능한 껍데기일 뿐이야. 수연이 태진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피로 얼룩진 서류의 서명란에 그의 이름을 거칠게 휘갈겼다. 서류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마찰음이 마지막 인연을 끊어내는 비명처럼 들렸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수연은 태진의 손을 오물을 털어내듯 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시아버지도 실신한 채,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도 넋이 나간 채, 피 흘리는 손을 내려다보는 남편도 그녀의 시선에 담기지 않았다. 수연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길을 터주었다.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5년간 자신을 옥죄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저택 앞 분수대를 향해 던져버렸다. 반지가 물속으로 떨어지며 내는 작은 파열음이 그녀의 끔찍했던 과거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마지막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앞에는 외교부에서 보낸 검은색 관용차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도연 이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수석위원님? 수연은 붕괴하는 저택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입가에 짙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의 새로운 인생으로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수연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간 지옥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대한민국 이 경제계의 지각은 한때 가장 멸시받던 재벌가 며느리였던 한 여성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뒤흔들렸다. 태진의 그룹은 나락으로 추락했다. 정부 지원금이 전면 중단되고 수연이 이끄는 재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침해했던 모든 독소 조항이 삭제되자 그룹의 수익성은 반토막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가짜 영웅 태진의 무능함과 비리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갱신했다. 종수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진 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영자는 화병으로 자리에 누워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가문은 텅 빈 저택 안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유령선처럼 침몰하고 있었다. 반면 수연의 인생은 눈부신 비상을 거듭했다. 그녀는 러시아 재협상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외교부 산하 국제통상분쟁 해결팀의 최연소 수석팀장으로 파격 발탁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재벌가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았다. 언론은 그녀를 얼음 여왕, 협상 테이블의 지배자라 칭하며 그녀의 모든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 어느 춥고 맑은 겨울날 오후 정부 종합 청사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국제통상위원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추락하는 그룹을 살리기 위해 러시아 측에 읍소하며 제재 협상을 요청한 태진의 구제 금융안 심사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비참한 몰골의 태진이 힘없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한때 명품 수트로 감쌌던 그의 몸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 낡은 정장 아래 왜소해 보였고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그룹의 임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태진은 회의실에 가장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심사위원장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준비해온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 들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구차한 변명과 읍소로 가득 찬 보고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보고가 절반쯤 이어졌을 때 상석에 앉아있던 위원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위원장의 의자가 천천히 돌려지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태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호흡이 멎고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그곳에는 그의 전안의 수연이 다리를 꼰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차갑고 오만했다. 수연은 태진이 내민 서류를 눈으로 훑어보는 대신 옆에 서 있던 도연에게서 건네받은 빨간색 펜을 들었다. 그리고 태진의 보고서 첫 장에 거칠게 X자를 그어내렸다. 펜촉이 종이를 찢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태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갈이 찢어발기는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6개월 전 태진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모든 멸시와 모욕이 칼날처럼 담겨 있었다. 당신이 고작 중학교만 졸업한 나를 비웃었던 것 기억합니까? 지금 당신이 내민 이 보고서는 중학생 수준의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폐지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존망이 걸린 구제 금융안에 감성적인 읍소나 늘어놓다니. 배운 게 없으니 이런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군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태진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마치 태진의 목숨을 재촉하는 사형수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수연은 태진의 코앞에 멈춰 서서 그가 제출한 보고서를 그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던졌다. 종이장이 태진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어지며 내는 마찰음이 그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했다. 돌아가서 다시 써오십시오. 당신이 나를 무시하며 읊어대던 그 잘난 경영학 이론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적용해서 말입니다. 물론 당신 머리로는 불가능하겠지만요. 수연은 태진을 완벽하게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풍기는 차갑고 세련된 향수 냄새가 태진의 숨통을 조였다. 그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초라한 보고서만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수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걸음을 멈추고 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짙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5년 동안 나에게 했던 말이 있죠.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해드리죠. 당신은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수연은 미련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태진의 남은 인생에 내려진 완벽한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수연은 복도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눈부신 겨울 햇살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때는 어둡고 차가운 주방 구석에서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며느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의 흐름을 바꾸고 스스로 빛을 내는 당당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찬란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